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른을 넘긴 평생 성실하게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봐 온 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 앞에 장사 없고 혈육이 남보다 더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제 아버지의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저희 집안은 애초에 지방에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지 집안으로 꽤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과 자산이 제법 있었고 삼남매 중 막내인 저희 아버지는 그 유산을 미천 삼지 않고 본인의 비상한 사업 수단으로 훨씬 더 큰 부를 일궈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셨고 고모들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력을 갖게 되셨죠. 하지만 그 성공이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지셨습니다.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시집간 이후로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렵다, 애들 키우기 팍팍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집안의 경제적 의무를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사업으로 외제차를 바꾸거나 건물을 샀다는 소식이 들리면 귀신같이 찾아와 동생아, 사업 잘 된다며? 누나 이번에 급전이 좀 필요한데 라며 손을 벌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허허 웃으며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홀로 남으신 할머니를 모시는 일에 있어서는 단 한 푼의 돈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노후를 가장 편안하게 보내시길 원하셨고 당시 국내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실버타운의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야, 막둥아, 너는 돈이 썩어나나 보다. 무슨 실버타운 보증금으로 수억을 쓰고 월 생활비로 수백을 써? 그냥 우리 집 근처 요양원 보내도 되는데. 큰 고모는 돈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도 아버지가 할머니께 쏟는 정성을 돈 지랄이라며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죠. 누나, 내 어머니야. 내가 내 돈으로 내 엄마 최고로 모시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누나들은 면회나 자주 와. 하지만 고모들은 1년에 서너 번 얼굴을 비치는 게 전부였고 그때마다 실버타운의 고급 뷔페를 즐기며 할머니 용돈까지 슬쩍 챙겨가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실버타운에 입주하시기 전 아버지는 할머니가 가끔 답답할 때 내려와 지내실 수 있도록 공기 좋은 근교에 아주 예쁜 전원주택을 한 채 사드렸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건축 비용까지 100% 아버지의 사업 소득으로 충당된 집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가 당신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야 기가 안 죽는다는 생각에 집 명의를 할머니 앞으로 해두셨습니다. 실버타운 보증금 역시 할머니 계좌로 입금하여 결제하게 하셨고 할머니의 개인 통장에는 늘 수천만 원의 잔고를 유지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정리하실 생각이었고 고모들도 아버지가 산 집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5년 전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시면서 평화롭던 우리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던 고모들의 눈은 슬픔이 아니라 탐욕으로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두 고모가 약속이라도 한 듯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듯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막둥가, 이제 엄마도 가셨으니 재산 정리해야지. 엄마 명의로 된 그 전원주택이랑 실버타운 보증금, 그리고 엄마 통장에 있던 현금들, 그거 다 상속 재산이잖아. 법적으로 삼남매가 111로 나누는 게 맞지? 아버지는 귀를 의심하셨습니다. 누님들, 지금 제정신이야. 그 집 내 돈으로 지은 거 누나들도 알잖아. 실버타운 보증금이며 생활비 5년 동안 누가 다 냈어? 누나들은 10원 한 장 보탠 적 있어? 병원비 한 번 내준 적 있냐고. 작은 고모가 차갑게 비웃으며 대꾸하더군요. 그건 네가 효도로 들인 증여지. 엄마 명의로 된 순간 그건 엄마 재산이야. 법이 그래, 법이. 네가 사업 크게 해서 돈 많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권리까지 무시하면 안 되지. 우리 애들도 이제 대학 가고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잘 사니까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 큰 고모는 한술 더 떴습니다. 네오 엄마 모시면서 생색은 다 내더니 이제 와서 그 돈 아까워하는 거니? 너 그러는 거 아냐. 엄마가 너를 막내라고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 보답이라고 생각해. 우리 좋게 좋게 법대로 나눠 갖자. 안 그러면 우리 소송할 거야. 아버지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기업은 상속 소송에 돌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만만하셨습니다. 집 매수 자금이 아버지 법인과 개인 계좌에서 나간 명확한 근거. 5년간 할머니를 위해 지출한 수억 원의 영수증이 모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정의 현실은 아버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판사는 아버지의 헌신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기여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며 막내 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비용을 더 부담한 것만으로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완전히 배제할 만큼의 특별한 공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진명의를 피상속인에게 이전한 것은 명백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고모들은 법정에서 눈물 연기까지 선보였습니다. 동생이 돈으로 엄마를 휘둘렀다. 우리는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동생이 자기 만족을 위해 비싼 실버타운에 강제로 넣은 거다. 라며 아버지의 정성을 왜곡하고 깎아내렸습니다. 30년 넘게 동생 덕에 용돈 받아쓰고 집안 대소사를 미뤘던 인간들이 돈 몇 억 앞에 뱀처럼 혀를 돌리는 모습에 아버지는 법정에서 몇 번이나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결국 판결은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전체 재산의 약 35% 정도만 기여분으로 인정받으셨고 나머지 65%는 두 고모와 똑같이 1/3씩 나누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사고 지었던 집의 3분의 2가 고모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실버타운 보증금 수억 원도 쪼개져 고모들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가족이라는 가치가 돈이라는 괴물 앞에 처참하게 난도질당했다는 사실에 무너지셨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고모들은 법원 복도에서 자기들끼리 야 드디어 우리도 한몫 챙겼다 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 내 누나들이 괴물인 줄도 모르고 나는 바보같이 내 심장을 다 내줬구나. 아버지는 그날 이후 고모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번호도 바꾸시고 아예 남으로 살기로 결심하셨죠. 고모들은 뺏어간 돈으로 호의호식할 것 같았지만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큰고모는 아버지에게서 뺏어간 수억 원을 들고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 검증되지 않은 상가 건물을 샀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작은 고모는 그 돈으로 아들 유학 보내고 사업 자금을 대줬는데 아들이 도박에 빠져 1년도 안 되어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하더군요. 돈이 사라지자 두 고모 사이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네가 더 많이 가져갔네. 네가 그때 오빠한테 더 뜯어냈어야 했네라며 서로 헐뜯다가 결국 고모들끼리도 의절하고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예전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고 계십니다. 비록 수억 원의 자산과 누나들이라는 혈육을 이루셨지만 아버지는 이제야 막내 가장이라는 무거운 멍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수진아, 나는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이제는 누나들 뒷바라지 안 해도 되고 그 가식적인 웃음 안 봐도 되니까 이제는 오로지 너희 엄마랑 너를 위해서만 내 인생을 쓸 거다. 여러분, 효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재산 문제는 혈육이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제 아버지의 사연을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정성이 나중에 어떤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게 이 험한 세상입니다. 특히 집안에 돈 잘 버는 자식이 하나 있으면 다른 형제들은 그 자식을 가족이 아니라 먹잇감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 아버지의 피눈물 섞인 헌신은 법적으로는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할머니와 저희 가족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효자였고 누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는지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